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7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5%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3,1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6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64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55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크게 오늘은 크게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렇게 진행되진 않았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조금 이제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를 먼저 보게 되면 나스닥 증시라든지 니케이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 상해 종합도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아시아 증시는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는 꾸준히 좀 위로 치고 나가주면서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꽤나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하였고요. 이 미국 증시는 사실상 전고점을 이미 돌파하기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가 아직까지도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로의 그런 자산이 몰리면서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항상 이제 하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단기간에 이 지수가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10,000포인트 수준에서 40%가량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바람에 분명히 이제 낙폭도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실제로 시장에 많이 풀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가 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고 좀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렇게 이제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상황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나스닥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사실 낙폭에 대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고요. 그 이상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가 2600선 근처에서 좀 이제 정체를 하고 있지만 21선이 이제 다시 받쳐지면서 N자로 조금 더 힘을 줘 본다면 2700선까지도 단기간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코스피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서서히 감소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좀 이제 조정세로 계속 장기적으로 진입을 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 증시도 같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근거는 이제 금리가 아직까지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이 금리가 아직은 고점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고점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기 위한 시기가 아직까지 올해가 아닌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접근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좀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하고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930포인트고요. 코스피보다 훨씬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스닥, 미국 증시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코스닥 종목도 93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급등한 것에 대해서는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간에 또 바짝 이렇게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강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전고점까지는 사실 3분의 2까지 벌써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회복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저점에서부터 3분의 2를 회복을 한 것은 아직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급 자체가 이미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수급 쏠림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조정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수급은 가파르게 가파르게 쏠렸던 만큼 가파르게 이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득을 봤던 만큼 급하게 차익 실현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율은 3.5원 상승을 했고요. 127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제 아주 빠르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받치면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차곡차곡 이제 저점을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네, 환율이 우리가 완전히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높습니다.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대로 이제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또 반등 추세를 유지해 주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전체적인 이 박스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뭐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떨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은 점점 이제 낮춰지는 모양새이고,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 3.78%뭐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점 중후반대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좀 안정화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환율이라든지 그런 국채 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거나 뭐 부합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본격적인 시장을 시작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선물 지표는 뭐 부합 수준입니다. 쉽사리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요. 증시가 네, 이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주식 시장이 이제 빠지는 그런 이 시장의 사이클을 좀 이겨내면서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그 평소의 사이클과 좀 다르게 움직일지는 시간을 두면 알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신호가 확실하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 신호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명분으로 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주가를 뚝뚝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이 금리 인하는 연속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은 유동성 자금이 시장으로 투입되는 것도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한 번은 하락을 하고 여기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이 증가를 했을 때 다시 본격적인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지켜보면서 한번 네,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17,5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하락으로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장 초반에는 네, 17,3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밀어 올리면서 거의 뭐 보합 수준까지 0.5%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17,610원으로 뭐 조금 올랐지만 크게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리뷰를 못했고요. 어제는 400만 주 거래에 320원 정도 올라가면서 1.8%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거래보다 120만 주 정도 적게 거래가 되었고요. 이 280만 주 거래라는 것은 사실 최근 근래 들어서는 가장 적은 거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늘 뭐 거래가 없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상당히 이제 거래가 부족했는데요. 항상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움직이거나 혹은 이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 있다가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다시 몰리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기 전에는, 그죠? 상승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는 모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굳이 매수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메인으로 움직이는 그 투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가 크게 지금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메인 투자자도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죽은 채로 계속 줄곧 이어지기는 어렵고, 분명히 이제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한 번은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어디까지 추가적으로 감소하거나 거래량이 계속 죽은 채로 또 이게 유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일별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이틀 전에는 제가 이제 요 양호구름을 하락 돌파를 하면서 이 아래 공간을 좀 채워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1선 근처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하거나 좀 더 자리를 만들면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제 또 한번 모간소울이라든지 신한증권, JP모간이 공매도를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은 자리를 눌러주면서 또 쌍봉 형태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이 7월 말이나 8월 옵션 만기까지도 이 계속해서 이전처럼 이 1%씩 줄줄 내리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이 양호구름을 아래로 돌파하지 않고 쌍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제 61선 근처를 받쳐주면서 양호구름 아주 얇은데요. 거기서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봉으로 이제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을 해주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래꼬리를 달고 음봉을 거의 밀어 올리면서 하방 경직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자리를 두 번 찍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쌍바닥을 이렇게 길게 찍고는 분명히 이제 크게 반등하는 패턴이 이때까지 훨씬 강하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좀 보고 대응을 해 본다면 이번에도 쌍바닥을 크게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림도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자, 공교롭게도 요때는 이제 뜬금없는 이제 하락봉, 그죠? 뜬금없는 하락봉이었고, 요때는 이제 폴란드와의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요때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그죠? 미국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계속 지금 같은 자리에 올 때마다 좀 길게 떨어뜨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고요. 뭐 요게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발언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제 꾸준히 같은 가격대에서 이 주가를 횡보를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가둬놓고 지금 이제 주가를 흔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돌파 이후에 언제가 되었건 간에 결국에는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종목들을 많이 보아왔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김없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는 상당히 큰 파동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다가 이제 꺾일 시점부터 해서 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분명히 뭐 유상증자라든지 블록딜이라든지 그런 영향들이 있었고, 코스피에 대한 대세 하락도 있었고, 뭐 그런 복합적인 영향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시장도 반등을 시작했고 장기 이평선을 다시 뚫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장기 평선 뚫고 나가서 바로 이렇게 치고 나간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계속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좀 기대되는 구간마다 의도적인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락을 시키고 나면 어김없이 또 반등을 시켜주더라. 이게 지금 포인트고요. 계속 같은 자리를 지켜주고 같은 자리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뭐 사실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내일도 봐야 되고 다음 주도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를 다시 한번 하락 돌파를 해서 다음 주에도 아래를 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그 아래를 기고 다시 반등을 한들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을 하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제 반등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자리를 계속 지금 찍고 있다는 점. 이 같은 자리를 계속 찍었던 그 자리를 뚫고 나갔을 때는 분명히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또 이제 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에서는 좀 그렇게 쉽게 찾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뭐 급등 이후에 한번 17,000원 근처를 찍었었고요. 이때도 이제 이 MSCI 리밸런싱과 함께 두 번 정도 한번 이 가격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한 뒤에 이제 그 같은 구간을 뚫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큰 흐름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이제 차트만 분석하는 분들이라면 이 두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이미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이렇게 한번 뚫고 나가서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지금 이 전체적인 큰 박스권에서 주요 저항선은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000원 선이고요. 두 번째는 23,000원, 22,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이 지금 동일한 저항을 맞고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세 번째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주요 돌파 2만 원 선 돌파를 계속 이제 네 번째 도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아주 저항을 크게 맞았던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고점까지 그죠? 그 고점까지는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는 그때 가서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네, 이번에도 좀 시간을 끌면서 계속 반복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또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저점 자체가 그죠? 쌍바닥을 찍는 그 저점 자체가 계속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7월 월봉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던 바람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내일 금요일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이면 이번 7월 달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뭐 바짝 거래량을 실어서 뭐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7월 달은 뭐 크게 움직임이 있을지 일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월부터 해서 네,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네, 차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4만 3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6만 2천 주를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가 7만 주 매도하면서 또 3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보험과 투시는 네, 어제 보험은 6만 4천 주 매수했고 오늘 크게 없었고 투시는 어제 2만 4천 주 매수했고 오늘도 2만 4천 주 동일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다시 매수로 좀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20만 주 오늘 매수했고 어제도 22만 5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해서 또 바짝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연기금 투자자가 네, 지금 단 4일 정도, 5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순매수를 진행했고요. 그 순매수도 상당히 이제 크게 진행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도 다행인 것은 바짝 이제 매도를 끝내고 네, 점점 이제 매도량을 줄여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증권 오늘도 어김없이 매도가 나오고
네, 매일매일 또 이제 JP 모간이라든지 신한증권, 모간 소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제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공격적으로 계속 그런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주목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입니다. 공매도는 역시 447만 주 어제 늘었고, 오늘은 490만 주로 또 이제 공매도 상승이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비슷하죠. 이전에도 하루에 50만 주씩 딱딱 이제 늘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리는 공매도 수량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도 비슷하고, 그런 하락폭도 비슷하고, 지금 가격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속 이 가격대를 만들고 그 주변에서 계속 공매도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7월 달은 올해부터 좀 이제 옵션 거래라든지 그런 선물 거래가 좀 이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은 옵션에 대한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이 7월 달이 어떻게 또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매도 거래가 다시 또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 공매도 거래가 119만 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8% 수준의 그런 공매도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요. 1 거래가 지금 3일 정도 해서 30만 주 정도 늘었는데, 아마 7월 19일자도 좀 공매도 잔고가 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공매도를 계속 늘리지만, 늘린다고 계속 주가가 뭐 꾸역꾸역 눌러지거나 계속 뭐 이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쭉쭉 내리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거래, 비슷한 하락폭으로 주가를 가둬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단가를 맞춰가는 것인지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차전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일러서 나타나진 않았고요. 상위 종목에도 지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는 14만 주 정도 체결이 되었고요. 1720만 주 정도로 국매도 대차 잔고가 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매도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고 대차 잔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국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계속 또 공격적으로 늘어나는지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은 15만 주 매도해서 오늘은 13만 주 매도로 바뀌었고요. 어제는 21만 주 정도로 매도가 나오면서 한 이틀 정도 외국인 투자자는 조금씩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8% 정도로 외국인 보유율이 좀 감소를 했고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추세라고 한다면 지금 외국인 보유율이 한 1% 정도 빠르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방 이제 매도를 끝내고 이제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이전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보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융자는 이전에 활발하게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던 그 것보다는 좀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어제부터 해서 융자 거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을 끝내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융자 거래가 싹 없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런 융자 거래들이 공매도 거래와 또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신규 융자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움직임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 8%, 7%, 뭐 요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 5일 정도 이렇게 공매도 비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소보다 평소에 공매도 비율이 적을 때보다 좀 많은 편이긴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 주목하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4월 25일자로 해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유 지분이 늘었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이 6.55%인데요. 그 4월 25일 이후, 그죠? 4월 26일부터 해서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량을 보게 되면 212만 주를 또 추가적으로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0.33% 정도가 되고요. 네, 전체 비율로 해서 그래서 6.5%에서 지금 0.33%가 플러스 되어서 거의 6.88%, 6.9%까지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비율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 지분이 7% 가까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보유 비율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만한 그런 기업들에게 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분명히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고 꾸준히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로 지켜보고 그런 같은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공매도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이제 이해관계를 끝내고 그런 고점을 돌파하게 놔둘지 혹은 고점을 돌파시킬지 그런 것들을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급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지금 템포대로 천천히 지켜보다 보면은 분명히 더 높은 자리로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네,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엑스에너지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미국의 SMR 기업 두 곳에 투자를 했고요.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큰 돈을 투자했지만 엑스에너지에도 일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의 차이는 뉴스케일 파워는 이 SMR 모델이 경수로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네, 이 SMR을 냉각시키는 구조고요. 이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헬륨을 이용해서 헬륨을 고온가스로 이 온도를 높여서 그 SMR을 냉각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 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 핵 폐기물이 적게 발생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고온가스가 이후에 그런 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또 제3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큰 장점이 있는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엑스에너지에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이 비중을 늘려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엑스에너지에서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요. 미국 워싱턴주에서 SMR 12기 건설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의 그런 엑스에너지가 미국 워싱턴주 소형 원전 건설을 하게 되고요. 이 엑스에너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DLENC와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2030년까지 최대 12개의 XE 소형 원자로를 배치를 한다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X-100, 그죠? X100 소형 원자로가 한 기가 아닙니다. 80메가와트급 원자로 모듈 4기가 모여서 총 320메가와트로 구성되는 그 4기를 이제 한 기 모델로 했을 때 최대 12기의 XE100을 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이 80메가와트급을 40기를 배치를 한다라는 소리인데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78메가와트인가요? 네, 78메가와트를 6기씩 공급을 하는 그런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아이다호주에 이 두 개의 모델이 검토가 되고 있고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에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엑스에너지는 사실 이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 수보다 훨씬 많은 수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그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DLENC, 그죠? 대림 ENC는 상당히 이제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원전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DLENC는 설계 조달, 시공, EPC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각각 이제 2천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면 한 60억 수준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런 엑스에너지의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면 추가적인 지분 투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산 팝켓을 매각하고 확보했던 그 금액으로 분명히 이제 이런 이 추가적인 지분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30년까지 저렇게 이제 총 10개, 12기에 대한 모듈, 사실 이 원자로 하나씩만 따진다면 총 아까 48기죠. 네, 40기가 아니고 48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기에 대한, 네, 뉴스케일 파워 모델의 6기에 대한 원자로와 그 기타 제작을 기자재 제작을 하는데 올해 이 수주가 6천억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이 78메가와트 6기인데요. 지금 80메가와트짜리가 48기가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 수주가 들어왔을 때는 금액만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대충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4조 8천억 정도, 한 5조 가까이의 그런 이 주기기 규모가 예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미국 쪽 말고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국가에도 이제 이런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보급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4년에 6천억, 2025년부터는 거의 매년 1조 수준의 SMR 주기기 수주를 한다라는 것이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SMR에 대한 파운드리 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도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대형 원전은 지금 하느냐 마느냐, 핵 폐기물이 어떻냐 마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이 SMR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거의 확정적이고 그 서로 이제 먼저 지으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선제적인 투자를 했고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대형 원전까지 이제 힘을 더해서 주기기 같은 그런 큰 수주가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원자력 분야만 하더라도 벌써 전성기 수준의 그런 이 상태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 있죠. 그런 분야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한다면, 네, 이미 주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미국 SMR만 지금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로도 지금 여러 모델을 가지고 SMR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이 주기기를 납품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우리나라의 유일한 주기기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형 SMR을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요건 이제 170메가와트가 4기 정도 가는 것이고요. 이미 이제 사우디와 공동 개발해서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은 110메가와트로 건설했고 설계까지 이 완료를 건설 전에 그런 설계까지 완료를 했고요. 스마트 버전 같은 경우는 107메가와트인데 표준 설계 인 허가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지금 이 경소로라든지 고온가스 두 가지 모듈로 또 이렇게 모델을 준비 중이고요. 특히 이제 고온가스 냉각로에 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엑스에너지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온가스로를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네, 그런 도움이 될 거고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고온가스 냉각로 SMR 주기기 제작과 설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ISMR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게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과는 다르게 SMR 시장은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수주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건설 공기도 길고, 네,
투자를 하기 위한 그 결심이 상당히 크게 필요한 반면에 SMR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네, 건설 공기도 그 대형 원전보다 한 2분의 1 수준으로 짧고요. 네, 바로바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나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나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이 에너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계속 주목받는 이유고요. 그 핵 폐기물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기존에 생산되는 그런 핵 폐기물도 분명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에서도 방사성 폐기물 부피를 줄이는 그런 플라즈마 처리 기술을 또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1600도 이상의 그런 열로 금속과 콘크리트, 토양, 성면 등 이 방사선 폐기물을 용융을 시킨다라고 하고요. 이 고체에서 이제 액체로 녹이면 부피가 5분의 1 이상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방사성 폐기물을 최소화시켜서 이 밀집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술도 이제 실증이 필요할 거고요. 저런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인식들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핵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를 하는 것이 뭐 당연히 확실한 방법이고요. 뭐 궁극적으로는 핵 분열보다는 핵 융합이 더 좋겠지만 그 기술이 개발되기까지는 최소 이제 30년 이상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핵 분열에 대한 에너지를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이제 괜찮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뭐 조금 더 소식이 있긴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이 소식만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천, 홍천, 영동에 양수 발전소를 이제 투자를 하기로 이 한수원이 결심을 했고요. 4조 원을 투입해서 이 경기 강원 충북 세 곳에 1.8기가와트 규모의 양수 발전소를 건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에 대응을 하고 원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너지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력 발전하면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존에 아주 잘하고 자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소식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그런 재생에너지는 분명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에너지원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에너지원에서 지금 빠지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딱 한 달 내로 주가가 2만 원을 돌파해서 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뭐 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 주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큰 추세가 전환되는 것을 보았고 그 전환되는 과정이 방금 말씀드린 그 많은 이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지금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소스들이 뭉쳐지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수급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강하게 2차 전지 그런 테마들처럼 강하게 들어와서 바짝 주가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아직까지는 몰려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 기다려보자, 투자를 해보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이제 마지막 금요일인데 금요일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끝날지 뭐 하락으로 끝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매출이 또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